네, 안녕하세요. Patent Claim Generation by Fine-Tuning OpenAI GPT-2라는 연구 논문을 리뷰하게 된 DTI 랩의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 논문은 월드 페이턴트 인포메이션 저널에 게재된 아주 최근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기계로 특허 청구항을 최초로 생성하고 특허 청구항 생성에 이 GPT-2를 가장 먼저 적용했다라는 기여점이 있고, 둘째로는 정성적인 분석 그리고 향후 연구를 위한 다양한 실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여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텍스트 생성을 위한 새로운 샘플링 방식을 제안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구글 콜앱에서 미래의 어떤 연구자들이 이 해당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파인튜닝된 GPT-2 모델에 대한 샘플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기여점이 있습니다. 논문 리뷰는 앞에 보시는 목차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GPT-2 그리고 Effectiveness Limitation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인트로덕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GPT-2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딥러닝 및 사전훈련 모델은 최근 여러 가지 언어 작업에서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엘모, GPT, 버트 등은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을 파인튜닝할 수 있는 언어 모델입니다. 이 GPT-2는 GPT의 여러 시리즈들 중에서 두 번째 모델로 매우 강력한 모델입니다. 논문에는 GPT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GPT 모델에 대한 설명을 인트로덕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 모델인 GPT-1과 GPT-2의 차이, 그리고 GPT-2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GPT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 언어 모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링은 앞에 보시는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문장 X의 비지도 분포인 PX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입력된 문장 X의 토큰 시퀀스들 S1부터 SN까지의 S-C를 이용을 해서 이 PX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는 보통 자연스러운 서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라는 결합확률 분포는 조건부 확률의 연쇄 법칙으로 분해를 해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링은 복잡한 조건부 확률 형태 또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 트랜스포머와 같은 셀프 어텐션 구조가 이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의 표현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GPT-2의 구조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을 활용하는 GPT-1의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자세한 아키텍처와 개념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GPT-2는 언어 모델이고, 좋은 언어 모델을 위해서 이러한 모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결국 좋은 언어 모델은 언어의 의미, 통사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문맥을 잘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GPT가 어떻게 이러한 좋은 언어 모델이 될 수 있었는지 고민해보면서 다음 내용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어텐션 기법이 개발되고 난 뒤로 처음 뛰어난 성능을 가진 언어 모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 어텐션이 적용된 분야는 기계 번역이었습니다. 이 어텐션만으로 구성된 트랜스포머도 등장했고, 이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을 혹은 이 디코더만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힘입어 등장한 게 바로 버트 그리고 GPT-2입니다. 이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블럭만을 활용을 한 모델이고, GPT는 이 디코더만을 활용한 모델입니다. 각각에 대한 세부 구조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코더 셀과 그 다음에 이 디코더 셀의 차이점 중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주황색 테두리의 첫 번째 레이어입니다. 이 인코더는 단순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하지만
디코더는 마스크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버트와는 다르게 이 GPT-2는 셀프 어텐션을 계산할 때 해당 스텝의 오른쪽 단어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버트는 이 바이 디렉셔널한 구조이지만 GPT는 앞에 부분만 고려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GPT-2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자기 회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자기 회귀 모델이란 이전의 출력이 다음에 입력이 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RNN 모델이 있습니다. 반면에 버트는 자기 회귀 모델이 아닙니다. 이 자기 회귀 모델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입력된 문장에 대한 토큰을 나누고 이 주어진 토큰들이 자기 자신의 입력을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모델입니다. 이 앞의 사진에서 예시를 보자면 단순함을 얻기란 이런 입력이 있었을 때 입력에서 이 단순이라는 단어는 이 어쩌고 함을 예측을 하고 뭐뭐함은 뭐뭐을 예측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문장으로 예측할 라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특별한 라벨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각각 버트와 GPT가 사용하는 마스크 셀프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에 대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마스크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 이 자기 회귀 모델인 GPT-2는 다음 단어에 대한 예측 능력은 뛰어나지만 해당 단어 이후에 있는 맥락 정보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평범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면서 이 자기 회귀 능력을 포기한 버트는 다음 단어의 예측 능력은 덜하지만 맥락 정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이 GPT-2 모델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GPT-2의 핵심 아키텍처를 이야기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입니다. 이 GPT-2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거친 토큰을 입력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이 BPE는 서브워드를 분리하는 알고리즘인데 빈도수에 따라서 문자를 병합해서 서브워드를 구성합니다. 단어를 문자로 쪼갠 뒤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쌍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토큰 딕셔너리를 생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단어, 토큰이라고 불리는 모든 건 결국 BP 토큰을 의미합니다. 이 자세한 BP 프로세스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하단에 이 BP의 개념과 코드 구현에 관한 내용을 링크로 첨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풋 인코딩입니다. 문장이 시작되는 스타트 토큰과 문장의 끝인 엔드 토큰이 각 문장마다 붙어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언어 모델들처럼 GPT-2 역시 입력으로 임베딩 행렬을 받습니다. 다만 이 행렬을 그냥 입력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그 추가 작업을 거칩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란 각 단어의 순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문장 내 단어들의 순서를 넘겨준다는 뜻인데 이를 통해서 이 RNN의 최대 장점이었던 순서 정보를 고려한다 라는 점 역시 트랜스포머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GPT-2에서도 이러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습 과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입력 벡터는 각 디코더 셀의 셀프 어텐션 과정을 거친 뒤 신경망 레이어를 지납니다. 이 과정은 스택에 있는 디코더 셀 트랜스포머의 블럭 개수만큼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최종적으로 아웃풋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모든 디코더 블럭을 거친 결과물은 결국 입력값에 대한 이 셀프 어텐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가진 임베딩 벡터와 곱해주면 각 단어가 다음으로 등장하게 될 확률들에 대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확률값이 높은 게 출력이 되고 이는 다음 단어에 대한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젠 GPT-2가 기존의 GPT-1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개념적인 차이점과 구조적인 차이점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적인 차이를 먼저 살펴보자면 이 GPT-1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특정 태스크를 학습할 라벨 데이터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그 기존의 연구에 대한 문제점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unlabeled 텍스트 데이터들이 풍부하다라는 점에 근거해서 unlabeled 텍스트의 generative pre-training of a language model을 진행을 하고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들을 제안한 연구였습니다. GPT-2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일 도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메인에 가능한 크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에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텍스트라는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했을 때 명확한 슈퍼비전 없이 태스크를 학습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제로샷 기반의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각각의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는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GPT-2 이후의 모델들인 GPT-3나 다이얼로그 GPT, 다이알로 GPT 이런 그런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 그런 것까지 다루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 하단에 관련 링크를 첨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구조적인 차이를 살펴보자면 GPT-1에 나왔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들은 각각의 이런 서브 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PT-2에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서브 블럭의 인풋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마지막 셀프 어텐션 블록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레지듀얼 레이어의 누적에 따른 이니셜라이제이션의 변화가 존재를 합니다. 이 레지듀얼 레이어의 깊이 n에 따라서 이 n 나누기 루트 1 나누기 루트 n을 곱하고 웨이트 1 나누기 루트 n 곱하기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 레이어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그 보캐블러리 크기가 5257개로 증가를 했고 한 번에 입력 가능한 컨텍스트 사이즈 역시 512에서 1024로 증가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델 자체는 GPT-1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차이점은 지금 말씀드린 그 노멀라이제이션의 위치 그리고 사이즈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GPT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 다시 논문으로 넘어가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인트로덕션에서는 연구의 이펙티브니스와 리미테이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오픈AI GPT-2의 미디엄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특허점 구항을 생성을 합니다. 이 특허점 구항이 얼마나 일관되고 복잡한지에 대해서 이 연구자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었고 텍스트 생성에 필요한 훈련 단계가 적게 필요하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랭귀지 모델들이 일반 텍스트 데이터 연구들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특허 연구 텍스트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보고 이펙티브니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어떠한 초기의 선행 연구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텍스트 생성의 일관성과 관련해서 생성한 청구형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향후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점, 그리고 훈련 데이터가 무작위로 샘플링 되는데 어떠한 특정 방식으로 훈련 데이터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특허 청구항을 생성하고자 할 때 전체 특허 데이터셋이 아니라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의 훈련셋이 더욱 유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번에 대한 부분은 증명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게 참 읽으면서 논문이 조금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내용이 많이 미흡해서 사실 인트로덕션과 백그라운드를 읽고 논문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 GPT로 클레임을 생성한 첫 연구라는 아주
멋진 연구라서 마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턴트 필드에서 특허 데이터를 이용한 선행 연구들을 리뷰한 서베이 논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해서 다양한 특허 분석 태스크에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딥러닝에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공으로 특허 데이터셋에서 확실히 테스팅될 수 있다라고 이 선행 연구자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릴레이티드 워크로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분석 리뷰에 대한 그런 논문은 하단 링크를 보시면 이 사람이 쓴 논문은 아니지만 동일한 컨셉의 리뷰 논문으로 제가 읽었던 논문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NLP는 텍스트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 NLG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다시 텍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 혹은 버트, GPT, GPT-2 등의 모델들이 대규모 말뭉치 셋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이후에 파인 튜닝을 하기에 아주 용이하고 결국 이 NLP 분야의 성공이 NLG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자가 이런 NLG의 발전과 가능성이 본 연구의 모티베이션이 되었다라고 이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2013년 미국 실용 특허에 55만 5,890개의 특허 독립 청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선 독립 청구항만을 이용을 했고 향후 종속 청구항이나 다른 기타 독립항을 이용을 해서 훈련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크게 스팬 기반 그리고 SQL 기반으로 준비를 했고 이 스팬 기반으로는 청구항을 짧은 텍스트 범위로 분할해서 청구항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SQL 기반으로는 향후 연구자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개한 데이터셋입니다. 이 스팬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특허 청구항은 NLP 분야에서 일반 센텐스들보다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 청구항을 여러 특허 청구 범위로 분류하는 텍스트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줄 단위로 분리하는 암묵적인 분할 과정에 대해서는 그림 3.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청구항 범위를 나누는 목적은 총 2가지입니다. 이 청구항 범위가 빨리 생성되는 빈도를 관찰해서 GPT-2가 얼마나 빨리 학습하는지 측정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독창적인 스텝, 그리고 구성 요소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를 나타내는 데에 이 스팬 기반으로 청구항을 나누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나 구 단위는 너무 딥하기 때문에 조잡해질 수 있어서 합리적인 청구항 범위를 정의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SQL 기반으로는 그냥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한 형태를 변환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SQL문을 기반으로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특허 청구항을 청구 범위로 분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청구항 범위를 GPT-2가 요약하는 데 필요한 형식으로 인코딩을 수행합니다. 이 2번째와 3번째 단계에서는 앞에 보시는 휴리스틱 기반 그리고 스팬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세부 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2번째 단계에서는 경험에 기반해서 이 청구항을 분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청구항은 그 특허 문서에는 사람이 선별한 이 줄바꿈을 바탕으로 청구항이 작성이 되어 있어서 쉼표 또는 이 세미콜론을 바탕으로 줄바꿈이 있는 특성을 파악해서 청구항을 분리를 했습니다. 또한 이 SQL 형태로 데이터를 나타내면 이 줄바꿈이 생략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몇 개 있어서 구두점만으로는 충분히 분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표와 세미콜론 뒤에 문자는 이 공백 문자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백 문자가 아닌 경우 구두점은 줄바꿈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스팬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하단에는 이 특수 태그와 인코딩 처리에 대한 내용을 써뒀습니다. 그래서 각 청구 범위에 특수 태그 ===를 추가하고 이 청구항 시작과 끝부분에 이 태그를 추가를 해서 훈련 데이터를 다듬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였던 인코딩에서는 그냥 텍스트 데이터를 압축된 넘파이 형식으로 변환하는 그런 인코딩을 수행합니다. 이 오픈 AI에서 구축한 네 가지의 GPT 모델 크기는 앞에 보시는 각각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델이 클수록 결과가 더 좋다고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24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 실제 연구에서는 이 355 모델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메모리 측면에서는 GPU와 구글 코랩을 활용을 했고 15GB 메모리가 장착된 GPU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 메모리 크기는 소형 모델 124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중형 모델을 돌릴 때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메모리 그레디언트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코랩에서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이 오픈 AI의 셰퍼레드 리포지토리를 기반으로 구현을 했고, 이 리포지토리는 특정 청구항으로 사전 훈련된 모델을 파인 튜닝할 수 있는 코드라고 합니다. TPU는 이 GPT보다 훨씬 강력한 그런 건데, 이거 역시 코랩에서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텐서플로우는 GPU만 작동을 해서 파이토치 기반의 GPT-2 구현은 GPU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이 TPU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세팅이 된다면 추후에 실험 성능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자들은 실험에서 앞에 보시는 총 4가지 목표를 설정을 해서 각각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GPT-2 모델이 특허 청구항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 파인 튜닝 각 단계에서 생성된 텍스트를 관찰해서 이 목표에 접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인 튜닝 중 로스 값을 기록하고 수렴 추세를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인 튜닝 무조건 랜덤 샘플링으로 생성된 특허 청구항의 전반적인 품질을 분석을 했습니다. 더 높은 품질을 위해서 새로운 샘플링 접근 방식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건부 무작위 샘플링을 위해서 다양한 텍스트 입력을 기반으로 생성된 청구항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 각각 목표에 대한 것을 소챕터로 구성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된 텍스트에서 텍스트 태그의 발생을 계산을 해서 이 GPT-2가 특허 청구항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파인 튜닝 스텝이 증가할수록 GPT-2가 더욱 많은 특허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36번째 단계에서 GPT-2가 다음 텍스트를 생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특수 태그 위치도 적절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GPT-2 모델이 사전 훈련된 원본 텍스트 데이터인 이 외부 텍스트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특허 데이터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초기 단계에서 파인 튜닝 조정에 효과가 있는 것이 매우 놀라운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특수 태그가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부적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초기 100단계의 파인 튜닝에서 생성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연구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처음 100개의 훈련 단계에서 3개의 특수 태그 발생은 피겨 5.1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발생이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차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경망 모델들은 블랙박스와도 같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모델을 해석하는 건 딥러닝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에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어떤 오픈소스 툴을 제공한 연구가 있는데, 이런 툴을 본 연구에 적용해서 시각화시킨다면 더욱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이 역시 퓨처워크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지만 학습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낮은 손실을 예상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훈련 로스에 대한 수렴은 학습률이 낮아질수록 수렴 속도 역시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트레이닝 스텝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게 가능할지는 의문이고 과적합을 방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세트에 대한 변경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자들은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한 이후에 로스를 확인하고자 하는 퓨처웍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표에 대한 실험입니다. 사실 이 샘플링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찾아보니까 선행 지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GPT-2의 샘플링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험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GPT-2로 텍스트를 생성하다 보면 랜덤 샘플링이나 탑K 그리고 탑P 샘플링 등을 그런 샘플링을 사용하면 이런 문맥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샘플링 방법론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템퍼러처 샘플링, 탑K 그리고 탑P입니다. 먼저 샘플링은 전체 단어의 확률값만큼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판에 박히지 않는 글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템퍼러처라는 기법을 쓰면 훨씬 더 정교하게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템퍼러처가 높으면 자유롭게, 템퍼러처가 낮으면 조금 고정적인 형태로 글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탑K는 확률이 높은 순서에 따라서 그 K개의 토큰을 뽑고 그 안에서 샘플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샘플링은 확률이 아주 낮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서 K개만큼의 확률이 높은 순서의 단어들만으로 제한을 둠으로써 어떤 그런 엉뚱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변하는 분포에도 고정된 K개를 샘플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방법이 탑P입니다. 이 탑P는 확률 P를 넘는 단어만 후보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P가 0.92라면 확률이 큰 순서대로 계속 단어의 확률을 더하다가 합계가 이 0.97이 되면 0.92가 넘으면 이 샘플링을 대상에 대한 수집을 중단하고 모아진 후보들로만 샘플링을 수행함으로써 더 낮은 확률의 단어를 제외시킵니다. 이런 방법으로 완전히 다른 토큰을 선택하게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논문으로 넘어와서 세 번째 목표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특허 청구항 생성을 위해서 샘플링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탐구를 했습니다. 원래 GPT-2 모델 자체는 탑K 샘플링을 이용을 해서 이 값이 K개가 40개인 탑K 랜덤 샘플링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확률에 따라 정렬하고 샘플링할 때 40번째 토큰 아래의 모든 항목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이 고정된 임계값 K가 최적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 실제 생성된 텍스트의 품질은 단어의 분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적 샘플링 수를 가질 수 있도록 탑P라는 샘플링이 제한이 되어서 그 방법 역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탑P는 샘플 수가 누적 분포 P 미만의 값을 0으로 만드는 데에 의존적인 그런 방법론입니다. 이 작업에서 그 연구자들은 두 가지에 대한 것을 모두 활용을 해서 다이나믹 KP라는 접근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컷오프 인기값은 상위 토큰의 확률과 비교한 확률의 상대적인 척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컷오프 확률을 최상위 토큰 확률의 0.1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1 아래 모든 것을 차단하고 0으로 만드는 값이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고백을 하나 하자면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탑K, 탑P와 다른 점은 탑P에서는 그 인계값 P에 대한 개념을 최상위 토큰 확률의 0.1로 설정했다는 그런 거로 실험을 통해 인계값을 동적으로 설명한 방식이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샘플링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KP 0.1, 탑 K 40, 탑 P 0.9를 시도해서 각 유형에 대해 30개의 특허 청구항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 선별 작업은 따로 하지 않았고 90개 특허 청구항을 정성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림 5.4와 같습니다. 이 생성된 청구항이 일관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실용적인 의미가 있고 명백한 구문 그리고 의미상의 오류가 없는 문장이 생성됨을 관찰을 했습니다. 다만 얼만큼 좋은 결과인지 그 비중은 전체 중에 얼마나 되는지 연구에서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수용 가능한 품질의 청구항이 잘 생성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품질이 저하된 샘플의 수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청구항은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용어나 구가 반복되거나 부정확한 문제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퓨처 워크로 남겨두었는데 길이가 긴 청구항은 분할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 목표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동일한 설정을 따르되 두 가지 다른 입력으로 조건부 랜덤 샘플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특허 분석을 위한 딥러닝 방법, 두 번째로는 드론을 위한 딥러닝 방법이라는 그 텍스트 인풋을 대상으로 총 3가지 샘플링에 대해서 각각 30개씩 총 90개의 청구항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텍스트 생성에 대한 품질은 입력 텍스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입력이 더 길면 일반적으로 생성된 모든 텍스트가 입력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입력이 짧으면 텍스트 생성의 품질이 좋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품질이 좋은 그 1번, 2번 데이터에 대한 예시는 피겨 5.4와 같습니다. 이거 캡션이 잘못되었는데 아무튼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생성 결과는 1번, 2번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 분석 그리고 드론이라는 세부 사항에 따른 데이터의 차이점으로 결과가 어쨌든 모두 허용 가능한 수준의 품질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가 퓨처 워크로 제안한 것은 자동 완성입니다. 아직 이 GPT-2가 잘 쓰이진 않았지만 속도가 빨라지고 모델이 보다 간소화된다면 양방향 특허 초안 작성 도우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용어, 구문, 청구항 범위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단어와 후보 단어의 확률 분포 사이의 간격을 측정을 해서 추론하는 정확도 역시 측정 가능하고 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콜앱의 샘플 코드를 첨부하면서 이 사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 아래 첨부한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 리드미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 중 하나인 GPT-2를 특허 분석 도메인에 처음으로 적용했던 연구였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은 딥러닝 분야에서 초기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모델들이 청구항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간단히 기재하면서 루킹 포워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전 훈련된 데이터로 트랜스포머 모델을 훈련시키면 원래 모델보다 성능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특허 분류 정보가 모델의 학습이 될 수 있다면 더 나은 특허 청구항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영어 외에 언어로 된 특허 청구항은 또 다른 과제가 됩니다. 다만 이 사전 훈련된 모델을 다른 언어로 파인 튜닝하거나 프리트레이닝된 다국어 모델을 파인 튜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 한 언어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다른 언어의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청구항 생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코퍼스만으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경망은 데이터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성능은 곧 내부의 알고리즘이나 모델 학습 데이터셋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신경망 모델을 개선시키는 연구들이 필요하고 특허 도메인에 특화된 그런 훈련 데이터셋과 모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 스팬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GPT-2 모델을 이용한 특허 청구항 생성에 대한 초기 연구를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퓨처웍을 제안을 하면서 향후 연구자들이 어떤 태스크에 포커스를 두어 연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사점과 제언을 남긴 연구였지 않나 싶습니다. 보다 나은 품질의 티커 텍스트 생성을 위해서 한 번쯤은 읽어볼 법한 연구였습니다. 사실 이 GPT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 모델들은 조건부 확률을 예측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람처럼 문장 자체를 이해하고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 텍스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그런 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처럼 글을 다시 읽고 쓰고 퇴고하고 어떤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글을 완성시키지 않기 때문에 현업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 연구실에서 맵머신 콜라보에 대한 리서치와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언어를 학습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측에 기반한 툴과 생각과 이해라는 어떤 철학의 영역 사이에 대한 갭을 어떻게 적절히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으로 날짜가 잘못됐는데 이것으로 그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